자, 아까 보셨던 화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소는 에밀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좀 자유롭게 놀리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을 낭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완전 자유방임으로 그냥 풀어놓는 건 전혀 아니고, 루소는 이제 뒤에서 선생으로서 굉장히 잘 숙고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나름의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계속 삼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늘의 활동 같은 것을 루소하고 얘기해서 제시를 한 다음에 루소가 그 다음에 좀 자율적으로 좀 뛰어놀게 계속 그 유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루소의 교육 방식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소극적인 방식이 사실은 적극적인 교수 활동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또 실행하기가 힘든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가장 앞서가는 교육자들은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루소가 중시하는 것은 이런 것들 있죠. 경쟁심, 잠깐만, 잘못 눌렀네. 손가락으로 해야겠다. 이런 걸로 아이들을 자꾸 자극하지 말고 잘 규제된 자유를 제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우린 이런 걸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1등을 해라, 이겨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루소는 그것이 아이의 자발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루소는 자유를 주되, 그러나 어른이 옆에서 지키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소가 에밀 내용을 다 생략하고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는지를 또 이 긴 글로 좀 여러분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기니까요. 잠깐 포즈 하시고 다 읽어 주시기 바라요. 그게 이러한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죠. 자, 그러면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드세요? 이런 에밀 같은 인물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봐요. 저의 학부생들은 여기 답을 잘 못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신을 전혀 타인과의 고려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 또한 자신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아도 좋다. 이런 표현 있죠. 이런 사람은 반사회적 인간이 아닌가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루소가 에밀을 왜 썼나? 그냥 모범생 하나를 그리려고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기적인 부르주아를 대체할 더 원대한 인간상을 유럽 문명에 제시하겠다는 굉장히 거창한 그런 꿈을 가지고 에밀을 썼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은 그런 말한 인물인가? 이런 얘기를 또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글을 좀 오래 여러 번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곱씹으면서 제 결론이 이것이에요. 저는 에밀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제 자식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된 것은 또 사실 루소적인 입장을 이해를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루소는 왜 이렇게 타인을 중시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썼는지는 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포즈하고 차분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세상 사람은 18세기 유럽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부르주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가면 쓰고 살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재하지 않고 가면으로 존재한대요.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까? 우리도 다 가면 쓰고 살고 있죠? 여기서 가면을요, 가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외적인 인격,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대사회적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세상을 향해서 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중에서는 사람들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거나 예의를 갖추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대사회적인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면을 우리는 써야만 해요. 그 가면을 안 쓴 사람은 갓난아기나 아니면 정신병자밖에 없어요. 갓난아기는 아직 가면이 뭔지 모르니까 안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면서 어떤 상대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표정을 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배워나가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는 그 가면을 우리가 편하게 쓰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면이란 위선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사회화라고 보셔야 돼요. 사회화. 우리는 가면을 썼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루소는 시비를 거느냐? 왜? 가면이 우리 인격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면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면 뒤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면 뒤에 자기 자신이 낯설고 편하지가 못해 돼요. 가면 뒤에 나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만 늘 신경 쓰인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타인을 신경 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들한테 맞춰야 돼요. 그 타인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나하고 다른 개체입니다. 그들에 대응하는 나의 태도, 반응, 표정, 모든 것, 이런 것이 가면이에요. 가면 아닌 나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루소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가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그냥 우러난 자기도 잘 표현할 줄 알고 살아낼 줄 아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밀은 가면 안에 자신을 아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긴 글에서 에밀이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자기 자신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히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곱씹어서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를 청해요. 과연 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가? 가면을 벗은, 그러니까 즉 남의 시선이나 평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나만의 나, 그냥 나로서 있는 온전한 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할까요? 루소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상대방에 신경 써서 상대방한테 반응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는 성장 프로그램을 다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면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체가 자연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을 다 발휘하지 못하면 사람은 부분적으로 사는 것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따라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에밀은 자기를 다 쓰는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고요. 자, 여전히 어려운 이야기라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내면의 화해라고. 내면, 그러니까 내 내면이에요. 나의 안이에요. 나의 안쪽이에요. 내면의 화해란 내가 나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하고 화해하는 것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나 자신과 사이가 나쁜 면이 있으리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내가 나의 어디와 사이가 안 좋은가? 가면 안에 나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면과 가면 안에 나가 손을 잡는 것, 이런 것이 화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화해 개념은 그거보다 더 깊은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접근해 볼게요. 루소, 에밀의 사상을 이런 화해 개념으로 설명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칸트고, 그리고 20세기 미국의 사상가 앨런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모교의 교수셨는데 블룸이 이제 칸트를 이어받아서 루소를 설명했고, 전 또 이 사람을 이어받아서 루소를 이해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분의 해설을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에밀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전 제가 좋아하는 이쪽 해석을 여러분께 제시할게요. 내면의 화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란 가면 플러스 가면 안의 내면입니다. 그게 전체성이에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걸 다 살아내는 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부르주아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자기의 부분,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만 계속 살려내려고 하는 쬐꼬마한 인간성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은 원래 그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다 살아내는 게 에밀이라는 것이에요. 다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바로 내면의 화해입니다. 근데 내면의 화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 내면은 루소는 매우 모순됐다라고 봅니다. 아까 루소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루소 자체가 모순적인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내적으로 보시면 항상 딱딱 정합성이 있는, 아구가 잘 맞고 매우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일치하고 순조로운 그러한 면모를 보이시는지, 아니면 내적으로 갈등이 있고 모순된 면들이 양면성이 보이시는지 한번 회상해 주시죠. 제 경우는 제 안에 모순된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살고 있어요. 루소도 그러했어요. 그러면 모순된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양극이 있어요. 여기 위에는 저 좋은 것들이잖아요. 선, 빛남, 다 좋은 것이죠. 찌그러졌네. 죄송합니다. 근데 밑에는 뭐가 있나? 약간씩 비틀어졌어요. 선함에 대해서 악이 있고 빛에 대해서 어둠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 선이겠어요? 악이 조금이라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100% 악이겠어요? 그럼 악마죠? 그런 사람 없겠죠. 선이 또 어느 정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기심은 누구나 갖고 있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이 양쪽 사이에서 찢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아이 때부터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서 가능하면 이쪽을 잘 발휘하는 사람을 키우고 싶은데 이게 너무도 힘든 것이죠. 자, 여기에서 루소가 보기에 루소 당대 18세기 프랑스의 학교는 이게 나쁘니까 이걸 지워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막 벌을 주고 혼낸 거예요.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루소는 이걸 지울 수가 없다고 봤어요. 이게 우리의 그냥 기본 설정이에요.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것이라 빼낼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래요. 자, 저는 루소가 진리다, 옳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루소의 인간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루소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루소가 보기에 인간은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사람은 이걸 지우고 싶어요. 그러나 지울 수 없어요. 이걸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 인격 심리학이 루소의 영향을 받았는데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전체성, 전인성을 건강함이라고 보고 이것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쳤다 하면 이상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 인격 심리학에서 인간을 보기에 어떤 사람이 100% 선하죠? 그럼 병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이게 있어야만 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있다라고 악인이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드러나는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부린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다 행해서 남한테 해를 끼치자는 건 아니에요. 당연스러운 이런 면을 그래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해소하면서 사는 게 인간적이란 말입니다. 옛날엔 이건 나쁘니까 지우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루소 또는 현대 심리학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루소의 이해는 이겁니다. 여기서 내면의 화해란 이 위와 아래가 화해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화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루소의 헤브라이즘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루소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인간 내면의 선함이 우리의 진짜 본성임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믿은 신자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어둠이고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진짜 주인이 아니란 것이에요. 루소가 보기에. 그래서 루소는 이걸 믿은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루소는 계몽주의 학파들, 이성만을 존중한 사람들하고 달라집니다. 루소는 그 안에 성스러움을 추구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소의 내면의 화해는 이게 우리의 참된 주인임을 깨달아서 참된 선함이 악함과 어둠을 감싸 안게 하라가 내면의 화해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렇게 두 갈식으로 앞에서 추상적으로 설명드리는데 매우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나의 선함이 나의 악함을 감싸는가? 어떻게 나의 빛이, 나의 반짝이는 그런 훌륭한 부분이 나의 어둡고 음습한 부분을 포용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사례와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먼저 들어옵니까? 마음이 검은 사람은 검은 놈이 먼저 들어오고 마음이 하얀 사람은 천사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예, 내 시선이 하얀 데 갔으면 천사가 먼저 들어오고요. 내 시선이 검은 데 꽂혔으면 이 악마 같은 박쥐가 먼저 들어오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 안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어서 그 순간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어떠한 면모를 내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악마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 둘은 끝없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결코 천사만을 인간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악마만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양면을, 모순된 양면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나요? 얜 가라고 그러고 다른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제가 미국의 이른바 어떤 종교 영성 단체의 영문으로 써 있던 것을 거의 한 20년 전에 이제 발견하고 매우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제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드라마에서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심지어는 누가 얘기해줘서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한석훈이 먼저 번역했다라고 얘기는 안 해주더군요.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체로키족, 미국의 원주민,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 원주민 부족의 노인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현자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대요. 내 안에서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대요. 자, 비유적인 얘기란 거 다 아시겠죠? 그 늑대 중에 한 마리는 악마예요. 두려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자학, 죄책감, 증오, 열등감, 거짓, 가짜 자부심, 경쟁심, 우월감, 자기중심적 생각과 같은 이런 늑대 악마가 내 안에 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 안에 이거 있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 학생들한테, 학부생들한테, 1학년생들한테 물어보면 내 안에 이거 있나? 이제 확인해 보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두려움 있나? 분노가 있나? 아직 이제 세상에 이제 쓴맛을 못 봐서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악마예요. 다행히 늑대가 두 마리라니까. 착한 늑대도 있다는 얘기죠. 선한 늑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있대요. 여러분 있으세요?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기쁨 있으세요? 평화, 사랑, 희망, 나눔, 고요, 겸허, 친절, 자비, 우정, 동정, 너그러움, 진실, 애정, 믿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입니다. 전 종교가 없어요. 있습니다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울증에 걸려 있으신 거예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안엔 두 마리 늑대가 다 있어요. 어떤 인간이나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천사처럼 살겠으나 여긴 지상 낙원이 아니죠.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매우 자주 돌출해가지고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갈등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드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싸움이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니까 똑똑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답변이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라고 하셨답니다. 자, 이 체로키 노인의 말씀이 루소의 내면의 화해하고 일치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시한 것이에요. 루소는 악마 늑대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본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성의 일부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선이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루소의 내면의 화해는 선한 늑대가 악한 악마 늑대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는 무엇이냐? 절충 타협이 아니라 선한 게 더 세져서 얘를 감싸는 것이에요. 그게 마치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는 것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어둠과 밝음 때문에 갈등을 하겠지만 어두운 것에만 맨날 집착해가지고 난 이렇게 나쁜 놈이야, 난 죽어야 돼,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계속 우울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하게만 살지 말고
나의 밝은 면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거나, 내 몸과 마음에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푼다거나, 그게 나의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선한 늑대가 악한 늑대보다 더 힘이 세져서 얘를 이제 이렇게 짓누른다는 것이죠. 그래도 얘는 죽지 않아요. 얘는 있어요. 자, 제가 선한 늑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이번 시간 말고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는데, 다음 시간에서는 심층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루소의 내면의 화해를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악마 늑대 있죠? 악마 늑대를 직시하는 그런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선한 늑대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한 늑대만 봐서는 악한 늑대가 죽어버리지가 않아요. 얘가 힘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직시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조금만 더 보자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inner reconciliation을 이제 블룸 선생이 내면의 화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고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이게 비커라고 생각해 주세요. 비커에 물이 담겼는데 이게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때의 모습은 이렇게 훌륭한 것과 나쁜 것이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이제 섞인 모습이에요.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회색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이거나 완전히 선인 경우는 별로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암회색인 영역이, 회색 영역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루소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훌륭한 걸 더 키우고 싶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걸 키우냐? 이건 아니란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거냐? 얘를 흔들어서 칵테일 시킨 거예요. 칵테일 하면 다 검해져 버려요. 이렇게. 이건 결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지향하는 바는 오히려 이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얘를 가만히 놔둬요. 그랬더니 무거운 게 가라앉아서 침잠해서 침전된 거예요. 탁하고 어둡고 무거운 것들은 여기 가라앉아서 쬐꼬매졌고, 그 대신 밝고 선한 영역이 훨씬 넓어진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게 루소가 말하는 내면의 화해에 경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얘를 비커에서 뽑아서 버렸으면 좋겠는데, 몸뚱아리 가진 인간이, 생물이라는 인간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얘는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려면 가능하면 얘를 잠잠히 달래가지고 여기 깔려있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그 밝은 것이 점점 더 힘이 커지게 착한 늑대의 먹이를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섞지 말고, 마구 흔들어서 동요시키지 말고 고요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고요하게 놔두는 것, 우리 성리학에서 얘기한 거경궁리하고 비슷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얌전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뭔가에 완전히 집중함으로써 마음 챙김 같은 것이에요. 나의 잡념이 사라지고 나의 나쁜 마음 같은 것이 잠잠해지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평화로운 상태죠. 이것이 내면의 화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의 심리학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해주는 성현의 말씀을 한 가지만 제시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낳으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는 나쁜 늑대도 있고 선한 늑대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 낳으면 네가 낳은 것이 너를 구할 것이다. 낳았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쁜 늑대와 선한 늑대를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거는 것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늑대와 나쁜 늑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안 보면 네가 낳지 못한 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손을 뻗지도 못한 내 안에 나쁜 늑대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무서운 경고를 누가 하셨냐? 도마복음, 기독교 외경이라고 부르는 경전입니다. 저자는 예수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 교회에서는 일반 신도들한테 이렇게 뭐 널리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관 복음처럼 보편적으로 읽히는 경전은 아닙니다만,
밖으로 빼놓은 외경의 예수의 말씀으로서 종교학자들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좋아하는 경전이고요. 어떻습니까? 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루소의 에밀의 내면의 화해라는 개념은 어떤 지식으로 생각해서 머리에 가져가신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깊이와 그리고 풍요를 더하는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다음 수업이 6번째 수업이 되네요. 벌써 마지막 수업에서 지금까지 제가 풀어놓은 것을 좀 주워 섬겨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